여군이라면 벌레 보듯 타던 아나무인 해병대 중대장. 그는 간보 식당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낯선 여군에게 굴욕적인 폭언을 퍼붓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복종이 아닌 뺨을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 내 계급을 알고도 그럴 수 있을까? 라며 싸늘하게 경고하는 그녀.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부대에 새로 부임한 그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끝장내 버릴 때 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 사령관이었다. 제1장, 오만한 중대장, 그리고 만남. 그을린 살갗을 파고드는 짠내 섞인 모래바람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았다. 서해 최북단도서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제6여단 흥룡부대. 황량하고 거친 땅 위에서 청춘을 저당 잡힌 사내들은 스스로를 간인함의 표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믿음의 정점에는 1중대장 송기준 대위가 있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해병대 장교다운 기백이 넘쳤지만 그의 내면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병대에서도 유독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신봉하는 그는 자신의 중대를 철저한 계급 왕국으로 만들었다. 그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의 심기는 중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했다. 특히 송대위는 여군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군을 군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존재, 전투 상황에서 짐만 될 나약한 존재로 치부했다. 여군 장교나 부사관이 자신의 중대에 배속되는 날에는 온갖 이유를 들어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기 일쑤였고 어쩔 수 없이 함께 근무하게 되더라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모욕을 주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에게 여군은 그저 계집일 뿐이었다. 전투기술, 전술 이해도, 지휘 능력 그 어느 것 하나 인정하지 않았으며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성한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굳게 믿었다. 어느덧 점심시간, 간보 식당은 짬밥 냄새와 고된 훈련에 찌든 군인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다. 송기준 대위는 갓 전입 온 신임 소위들과 부사관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식당으로 들어섰다.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향하던 그의 눈에 거슬리는 광경이 포착되었다. 생전 처음 보는 여군 한 명이 자신보다 앞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받고 있었다. 단정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송태희의 눈에는 그저 군복 입은 계집으로 보일 뿐이었다. 순간 그의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여군 따위가 전장의 포화 속에서 총알 한 번 제대로 피하지 못할 나약한 존재가 진정한 군인인 자신보다 먼저 신성한 밥을 탐하다니. 그는 이성을 잃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송대위는 우렁찬 목소리로 여군을 불러세웠다. 어이, 거기 여군.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든 시선이 송대위와 여군에게로 향했다. 여군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앳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깊었다. 송대위는 성큼 여군에게 다가가 멸시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윽박질렀다. 여군이 뭘 한다고 밥을 먹어? 전쟁 나면 총알바지라도 할 건가? 아니면 따뜻한 후방에서 커피나 타 마시겠지. 너 같은 것들 때문에 군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야. 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나가 있어. 내 식사 다 끝나면 그때 들어와서 먹어. 어디서 감히 신성한 간보 식당에서 대위보다 먼저 밥을 받아. 주변에 있던 부사관들과 후임 장교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숙였다. 송대위의 아나무인한 성격을 잘 알기에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설 수 없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여군이 굴욕을 감내하고 조용히 물러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여군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송대위를 빤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팽팽했다. 송대위는 여군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다시 한번 소리치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모두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여군의 손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작다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송기준 대위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다. 그의 왼쪽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새겨졌다. 식당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송기준 대위의 폭언을 숨죽여 듣고 있던 모든 장병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감히 일개 여군이 해병대 대위, 그것도 중대장의 뺨을 때리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송대위 역시 마찬가지였다. 타는 듯한 뺨의 통증보다 더 큰 것은 충격과 모멸감이었다. 그는 잠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해 서 있었다. 자신의 건의가
해병대 장교로서의 자존심이 이름 모를 여군에게 무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당장이라도 여군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위협감에 몸이 굳어버렸다. 여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일, 어디 소속이지? 목소리에는 서늘한 건의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뱉는 고압적인 말투와는 차원이 다른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였다. 여군은 송대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내 계급을 알게 된 후에도 나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지켜보지.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이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송대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히 여군 따위가라는 생각과 도대체 정체가 뭐지유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의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이렇게 당황스럽고 굴욕적인 순간은 없었다. 그는 그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쥔 채 여군을 노려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군은 더 이상 송대휘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를 싸늘하게 한번 훑어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식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식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 기묘하게 흘러갔다. 이제 경악의 시선은 송대휘에게로 향했다. 평소 하늘을 찌를 듯하던 그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는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후임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감히 그에게 다가가지도 말을 걸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꿀안감에 휩싸인 송대휘는 결국 식사를 포기하고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식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장병의 수군거림과 조롱 섞인 눈빛이 비수처럼 꽂혔다. 제2장 폭풍 전야의 혼돈. 그날 오후 흑룡부대는 전례 없는 술렁임에 휩싸였다. 간도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병사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모두가 그 미스터리한 여군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그리고 송기준 대위의 앞날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를 예감했다. 식당을 박차고 나온 송기준 대위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뺨에 남은 월월한 통증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하찮게 여기던 여군에게 당한 치욕이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중대장실로 돌아와 문을 거칠게 닫았다. 분을 사귀지 못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위태롭게 쌓여있던 서류 뭉치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감히 어떤 여군이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다. 그는 당장 그 여군을 찾아내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극상, 모욕, 폭행, 징계 사유는 차고 넘쳤다. 그는 즉시 인사과에 전화를 걸어 오늘 부대에 새로 전입 온 여군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인사과 담당자는 금시초문이라는 대답만 내놓았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온 방문객이란 말인가? 그는 부대 위병소 근무 기록까지 뒤져보라고 닥달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신원 미상의 여군이 부대에 들어왔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송태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그 자신만만함,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그리고 서늘한 권위가 담긴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객기나 허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위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흔들림 없는 당당함이었다. 혹시 상급 부대에서 나온 감찰 장교는 아닐까? 아니면 국방부 직속의 특별 감찰팀일 수도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의 송대휘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식당에서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평소 행실과 부대 운영 방식이 낱낱이 파헤쳐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 시각 부대 내부는 이미 들끓고 있었다. 간도 식당 사건의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소문은 꼬리를 물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송대휘의 뺨을 때린 여군의 정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어떤 이는 육군 특전사에서 파견 나온 비밀 요원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국정원 소속의 대북 공작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소문이 확산될수록 송대휘의 평소 악행들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군을 향한 상습적인 성희롱과 폭언, 부하들에게 가해진 가혹 행위와 부당한 지시,
심지어는 군수 물자를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그동안 그의 권력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익명의 힘을 빌려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부대의 익명 게시판은 송대위를 성토하는 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송대위는 자신을 따르던 측근들을 불러 모아 입단속을 시키고 여군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측근들조차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송태희라는 석은 동아줄을 계속 잡고 있다가 함께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그를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려 하지 않았다. 송태희는 철저히 고립되어 갔다. 평소 자신이 쌓아 올린 공포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복종하던 부하들의 눈빛은 이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경멸과 조소로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송태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정체 모를 여군이 남긴 내 계급을 알게 된 후에도 나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지켜보지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군 생활, 아니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심판의 예고편이었다. 제3장 사령관의 정체. 다음 날 아침 흥룡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전날 간보식당에서 송기준 대위의 뺨을 때렸던 미스터리한 여군의 정체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부대 전체에 하달된 한 장의 공문. 그 공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신임 해병대 특수수색대 사령관 부임. 그리고 그 사령관의 이름과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어제 식당에서 송대위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하진. 계급은 무려 서장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특전 사령관이자 최연소 장성이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군 최초로 특전사 장교로 임관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당시 혁혁한 공을 세운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특히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테러리스트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상상할 수 없는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작전의 특수성 때문에 비공개로 훈장을 수여받고 조용히 진급을 거듭해온 인물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군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1급 기밀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녀가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전투력과 기강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라는 특명을 받고 이곳 백령도로 부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 전체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송기준 대위는 사령관의 부임 소식을 접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이 어제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뺨까지 맞았던 상대가 일개 여군이 아니라 자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 같은 존재인 신임 특전사령관 투스탈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군이 뭘 한다고 밥을 먹어? 나가 있어. 내 식사 다 끝나면 그때 들어와. 사령관을 향해 내뱉었던 자신의 오만방자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단순히 징계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군법 회의에 회부되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했다. 윤하진 소장의 부임 소식은 부대의 다른 장병들에게도 각기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송대위의 폭정에 시달려왔던 병사들과 여군들은 마치 구원자가 나타난 것처럼 환호했다. 이제 그의 반응이 낱낱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반면 송대위의 측근에서 그의 악행을 방관하거나 동조했던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기 시작했다.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4장 새로운 질서의 선포. 윤하진 사령관의 공식 취임식은 그날 오후 부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단상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어제 식당에서 보았던 앳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전투복을 입은 그녀는 자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그녀의 간결하고 힘있는 취임사는 모든 장병의 가슴에 깊이 각인되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곳에는 오직 적을 향한 강인함과 동료를 향한 굳건한 신뢰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 어떤 부조리와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 계급과 성별이 아닌 오직 능력과 헌신으로 평가받는 최정예 부대를 만들겠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송기준 대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송대위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취임식이 끝나고 윤하진 사령관은 곧바로 부대 주요 간부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첫 번째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부대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그녀의 선포와 함께 흥룡부대에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제5장 첫 번째 심판. 윤하진 사령관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송기준 대위를 자신의 지휘관실로 호출했다. 사령관 지휘관실로 향하는 송 대위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제 자신이 폭언을 퍼부었던 그 여군이 이제는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 눈앞에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지휘관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하진 사령관은 거대한 지휘관 책상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맞았다. 어제 식당에서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압감이 그를 짓눌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송대위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 사령관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송기준 대위. 사령관님, 고개 들어라. 내 눈을 보고 말해. 송대위는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 사령관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온몸이 꿰뚫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차가운 연민과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제 간부 식당에서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겠나? 윤 사령관의 질문에 송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여군이 뭘 한다고 밥을 먹냐고 했지. 전쟁 나면 도움도 안 될 필요 없는 존재라고. 내 기억이 맞나? 그녀는 송대위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송대위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윤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구두발 소리가 지휘관실의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송대위 바로 앞에 멈춰서 나지막이 말했다. 내 놈이 그토록 무시하고 혐오하던 여군이 이제 내 놈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 기분이 어떤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송대위를 완전히 압도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송대위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평소에 오만하고 아나무인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 사령관은 그의 애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내 놈 같은 인간에게 용서는 사치다. 내 놈은 단순히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야. 군복을 입고 나라에 헌신하는 모든 여군을 모욕했고 나아가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오늘부로 송기준 대위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보직 해임한다. 대기 발령 상태에서 부대 모든 부조리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내 놈의 죄는 내가 직접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내 단죄할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송대위는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권력, 그의 명예, 그가 해병대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 사령관은 차갑게 돌아선 채 경비 병력을 호출했다. 이자를 당장 끌어내. 감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내 지정된 장소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영문도 모른 채 달려온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력하게 끌려나가면서도 송대위는 윤 사령관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두고 봐.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윤 사령관은 창밖으로 끌려나가는 송대위의 비참한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송기준 대위라는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것을 시작으로 이 부대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와 악습을 뿌리 뽑을 작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6장, 감찰, 그리고 터져나오는 진실. 윤하진 사령관의 명령은 즉각적이고 전격적이었다.
송기준 대위가 보직 해임되고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흥룡부대는 다시 한번 술렁했다. 하지만 이번의 술렁임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진동이었다. 윤 사령관은 자신의 직속 부관들과 육군본부에서 직접 차출해 온 최고의 감찰 전문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 감찰팀을 꾸렸다. 감찰팀의 목표는 단 하나, 송기준 대위를 비롯하여 부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와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었다. 감찰의 시작은 소원수리였다. 하지만 기존의 형식적인 소원수리와는 달랐다. 윤 사령관은 모든 부대원의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했다. 사령관 직통으로 연결되는 익명의 이메일 주소와 신고 전화가 개설되었고 부대 곳곳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투서할 수 있는 비밀 신고함이 설치되었다. 또한 원하는 인원은 누구든 사령관과 직접 대면하여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처음 며칠 동안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공포와 침묵에 길들여져 있던 병사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송기준 대위는 비록 보직 해임되었지만 그가 부대 내에 심어놓은 하수인들이 여전히 건재했기 때문이다. 과연 저 젊은 여성 사령관이 이 부대를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존재했다.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한 용기 있는 여군 하사였다. 그녀는 송기준 대위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인격 모독에 시달려왔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윤 사령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여군 하사와의 면담은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송 대위가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을 했던 일,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으로 모욕했던 일들을 증언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윤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공감과 서늘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다. 면담이 끝난 후 윤 사령관은 여군 하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너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윤 사령관의 진심 어린 약속과 보호 조치에 힘을 얻은 여군 하사의 용기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전염되었다. 그녀의 증언을 시작으로 물고 터지듯 수많은 제보와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송기준 대위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병사, 부당한 이유로 휴가와 외박을 제한당했던 부사관, 훈련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쾌병으로 치부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장병 등 그동안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익명의 제보 중에는 송 대위의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담긴 장부,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의혹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사본 등 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단서들이었다. 특별감찰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제보들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송기준 대위라는 인물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패한 군인이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가해자를 넘어 부대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도 같은 존재였다. 윤하진 사령관은 모든 조사 과정을 직접 챙기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사를 지휘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송기준 대위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비호 아래 악행을 저질러 온 하수인들과 부조리한 문화를 방관해 온 책임자들까지 모두 색출하여 썩어 빠진 뿌리 자체를 완전히 도려낼 생각이었다. 흥룡부대를 뒤덮고 있던 어둠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가운 결단력과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부대를 이끌어가는 윤하진 사령관이 있었다. 제7장 완벽한 증거, 피할 수 없는 몰락. 특별감찰팀의 조사는 젠걸음으로 그러나 매우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윤하진 사령관은 단순한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증언에 대해 철저한 교차 검증과 물증 확보를 지시했다. 감찰팀은 송기준 대위의 중대장실과 개인 관사를 압수수색했고 그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인 유흥비로 사용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또한 부하들에게 상납받은 금품 목록과 특정 업체와 주고받은 뇌물성 이메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여군들을 상대로 저지른 성희롱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과 그들의 외모를 품평하며 동료 남성 장교들과 주고받은 저급한 메시지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처음 용기를 냈던 여군 하사의 증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송대휘의 폭정과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자 그동안 침묵하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송대휘의 중대에 근무했다가 그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전출을 갔거나 심지어 불명예 전역을 했던 예비역들까지 연락을 해와 증언에 동참했다. 한 예비역 병장은 송대휘가 훈련 중 자신의 실수를 빌미로 완전 군장 상태에서 밤새도록 연병장을 돌게 했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찬물을 끼얹으며 폭행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당시의 충격으로 그는 전역 후에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다른 예비역 하사는 송대휘가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괴롭혔고 이를 거절하자 온갖 누명을 씌워 결국 군복을 벗게 만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송대휘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들을 관심병사로 분류하여 부대 내에서 고립시키고 집단 따돌림을 조장했다. 또한 병사들의 휴가와 외박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통제하며 이를 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있었고 그 내용은 하나하나가 모두 극악무도했다. 감찰팀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심리상담 전문가를 투입하여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윤 사령관은 매일 밤 산더미처럼 쌓인 조사 기록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했다. 기록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한 인간이 동료 전우들에게 어떻게 이토록 잔인하고 추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모든 증거와 진술을 더욱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송기준 대위의 죄를 입증할 완벽한 논리를 구축해 나갔다. 송기준 대위의 죄상이 드러날수록 그를 비호하거나 그의 악행에 동조했던 세력들의 실체도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감찰팀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윤 사령관은 이들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찰팀 내 특별 감시조를 편성하여 이들의 방해 공작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히려 그들의 범죄 행위를 역으로 체증하여 수사망을 좁혀갔다. 흑룡부대를 곰게 만들었던 거대한 종양의 뿌리가 마침내 그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윤하진 사령관의 칼날은 그 뿌리를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제8장 파멸의 바락드.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송기준 대위는 극심한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다. 그는 영내 지정된 숙소에 감금된 채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설마 별을 잊겠어라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자신을 따르던 측근들이 하나둘씩 감찰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구축해온 왕국이 무너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해병대 사령부의 고위 간부, 동기인 다른 부대 지휘관, 심지어는 지역 정치인에게까지 연락을 취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명을 요청했다. 그는 윤하진 사령관이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표적 수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군 내부의 성대결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그가 믿었던 인맥들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윤하진 사령관이 단순한 여군 장성이 아니라 군 수뇌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도 섣불리 송기준 대위의 편에 서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의 관계가 드러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전전긍긍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원론적인 대답만 늘어놓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기 일쑤였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송대위는 내부에서 활로를 찾으려 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믿는 몇몇 부사관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내거나 과거의 사소한 잘못들을 들춰내어 오히려 그들을 가해자로 몰아가라는 파렴치한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역시 윤하진 사령관의 손바닥 아니었다. 감찰팀은 이미 송대위의 측근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을 협박하려던 부사관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는 송기준 대위의 죄를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시도하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송 대위는 극도의 편집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독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제공되는 식사를 거부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한때 부대를 호령하던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모든 것을 잃은 채 파멸의 공포 앞에서 발버둥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파멸은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고통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윤하진 사령관은 송대위의 발악을 보고받았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추악한 마지막 몸부림까지도 그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았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송기준 대위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제구장, 부대의 회복과 재건, 송기준 대위에 대한 감찰이 심화되면서 흑룡부대 내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윤하진 사령관의 행보를 반신반의하며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단호한 결단력과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진심 어린 모습은 서서히 장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송대위의 몰락이 가시화되자 그동안 그의 권력에 빌부터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이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중간 간부들이었다. 그들은 송대위의 폭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지만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새로운 지휘관인 윤 사령관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그들 역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 송대위와 함께 엮여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질서에 편입될 것인가 위기로에 놓인 것이다. 몇몇 양심적인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용기를 내어 감찰팀에 잦은 출두하여 송대위의 비리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거나 가담했던 부조리들을 상세히 진술하고 송대위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선처를 구했다. 이들의 증언은 송대위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눈치만 보며 줄타기를 하던 다른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송태위라는 거대한 구심점을 잃은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충성과 연대의 관계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다. 장병들은 이제 송태위의 눈치를 보는 대신 윤하진 사령관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조하는 능력과 헌신에 따른 공정한 평가는 장병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기를 부여했다. 특히 그동안 성별 때문에 부당한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왔던 여군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다. 그들은 윤 사령관을 롤모델로 삼아 더욱 훈련에 매진했고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훈련 성과로도 나타났다. 이전에는 송태위의 강압적인 지휘 아래 마지못해 훈련에 임했던 병사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령관부터 사병까지 계급과 성별을 떠나 오직 해병이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부대 분위기가 쇄신되자 송태위의 측근에서 그의 악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인물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이 드러날까 두려워 서로를 의심하고 반목하기 시작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비리를 감찰팀에 제보하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하진 사령관은 이러한 내부의 변화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이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자들에게는 추상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흥룡부대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과거의 병폐를 씻어내고 새로운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지휘관 교체에 따른 변화가 아니었다. 낡고 부조리한 시대가 저물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제10장 묻혔던 진실, 최악의 죄. 감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흥룡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그것은 송기준 대위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자 그의 파멸의 시기를 박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감찰팀의 익명으로 배달된 낡은 수첩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수첩의 주에는 몇 해 전 송 대위의 중대에서 복무하다 의문사로 처리된 고고 김현수 상병의 것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김상병이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서둘러 결론 내렸지만 유가족들은 그의 몸에 남은 수많은 멍자국과 평소 아들의 밝았던 성격을 근거로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송 대위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의 조직적인 은폐 앞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김상병의 수첩에는 그가 군에 입대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수첩의 내용은 참혹했다. 송기준 대위는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상병을 고문관으로 낙인 찍고 인간 이하에 취급을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다른 병사들에게 김상병을 따돌리도록 지시했고 김상병과 어울리는 병사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김상병은 철저히 고립된 채 매일 밤 송 대위와 그의 사주를 받은 선임병들에게 끌려가 무자비한 구타를 당했다. 수첩에는 어머니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태희님이 저를 죽일 듯이 패서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습니다와 같은 절규 섞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쓴 유서 형식의 글이 남아 있었다. 저는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죽음이 억울하게 죽어간 또 다른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이 수첩의 내용은 송기준 대위가 단순한 비리 군인을 넘어 한 젊은이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었다. 윤하진 사령관은 수첩의 내용을 보고받고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명령했다. 특별감찰팀은 당시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재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송 대위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진술을 했던 동료 병사들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들의 증언은 수첩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은 김상병이 사망하던 날 밤 송 대위가 만취 상태로 김상병을 창고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했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김상병을 방치하고 자리를 떴다고 증언했다. 또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송 대위가 주도하여 김상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현장을 조작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부대 전체는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동안 송 대위를 두둔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다. 한 젊은 병사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군 간부라는 신분 뒤에 숨어 죄를 은폐하려 한송기준 대위와 군 당국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했다. 군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국방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송기준 대위는 더 이상 해병대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고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의 완전한 몰락, 그리고 그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다. 제11장, 법정, 그리고 최후의 오열. 김현수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송기준 대위에 대한 군사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판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시선이 이 재판에 집중되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선 송기준 대위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초정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군 검찰은 특별감찰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송 대위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다. 여군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과 모욕, 부하 장병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
군수물자 횡령과 뇌물수수, 그리고 김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까지. 그의 공소장 내용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들의 증언이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사람은 간보 식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송태휴의 성희롱 사실을 증언했던 여군 하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송태휴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추악한 행위들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이 되었다. 이어서 증인석에 오른 병사들은 울분을 토하며 송태휴에게 당했던 폭행과 모욕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송태휴의 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법정의 분위기를 압도한 것은 김상병의 노모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였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고 증인석에 선 노모는 아들이 보내온 편지와 피 묻은 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며 송기준 대위의 엄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내 아들은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저 악마 같은 자가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십시오. 노모의 절규에 법정은 숙연해졌고 방청석 곳곳에서 한느낌이 터져나왔다. 윤하진 사령관 역시 방청석 한쪽에서 조용히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참담한 비극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재판의 모든 과정을 눈에 새기듯 지켜보았다. 이 재판은 단순히 송기준 한 사람을 단죄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군이라는 폐쇄적인 조직 내에 만연해 있던 썩은 관행과 부조리한 문화를 심판하는 역사적인 자리였다. 송기준 대위 측 변호인은 그의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려 했다. 그는 송대위가 평소 열정적으로 부대를 지휘했으며 일부 과격한 행동은 강한 해병을 육성하려는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한 김상병의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선택일 뿐 송대위의 폭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변론은 산더미 같은 증거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오히려 그의 뻔뻔한 변명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공개되면서 송기준 대위가 유죄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은 재판장의 입을 향하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송기준 대위는 시종일관 억울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사건이 자신을 시기한 세력과 윤하진 사령관이 꾸며낸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해병대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누구보다 해병대를 사랑했고 최정의 부대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저의 다소 거친 언행과 행동은 부하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사랑에 매어 강한 훈련으로 포장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친근감의 표현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횡령과 뇌물 혐의는 부대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관행을 따른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자기 합리화와 변명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뻔뻔한 태도는 법정의 분위기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의 변론이 길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교차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의 마지막 순서. 군 검찰은 송기준 대위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폭행치사, 직권남용, 성추행, 횡령 등 그의 모든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억울하게 희생된 김상병과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상병의 노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석을 향해 절규했다. 살인자, 내 아들을 살려내라. 노모의 외침과 함께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격분한 다른 피해자들과 방청객들도 함께 고함을 치며 송태휘를 비난했다. 송기준 대위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달은 듯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경멸의 눈빛,
그는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읽고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탄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뒤틀린 권력욕이 불러온 비극적인 파멸의 순간이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서럽게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늦어버린 그리고 너무나도 초라한 최후였다. 제12장 판결 그리고 새로운 해병대의 약속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재판장의 입술에 집중했다. 피고인 송기준. 본 법정은 피고인이 해병대 장교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일삼고 특히고 김현수 상병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여군들의 인격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점, 그리고 국가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이어질수록 송기준 대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피고인의 범행은 군의 근간인 지휘 체계와 전우회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을 군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참여하고 속죄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에 선 송기준 대위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판결의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고인 송기준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대한민국 해병대 대위의 직위에서 파면하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 무기징역. 그리고 불명예 전역.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치욕적인 형벌이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송 대위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반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자리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김상병의 노무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앞에 선 윤하진 사령관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입장을 밝혔다. 오늘의 판결은 송기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군에 만연했던 잘못된 관행과 문화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해병대는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더욱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진정한 강인함은 약자를 억압하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병의 정신입니다. 저는 앞으로 성별과 계급에 대한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오직 능력과 헌신만이 평가받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해병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해병대를 이끌어갈 지휘관으로서의 비전이자 이 땅의 모든 군인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녀의 연설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국민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주었다. 송기준이라는 이름은 불명예스러운 과거의 상징으로 역사 속에 묻혔다. 그리고 윤하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정의와 개혁의 상징으로 해병대의 역사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낡은 시대는 그렇게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13장 변화와 희망의 씨앗. 송기준 대위가 군에서 완전히 축출된 후 흑룡부대에는 눈에 띄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대의 분위기였다. 이전에는 송 대위의 눈치를 보며 항상 긴장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병사들의 얼굴에 웃음과 활기가 돌아왔다. 강압과 통제 대신 자율과 소통이 그 자리를 채웠다. 윤하진 사령관은 가장 먼저 병영 문화 개선에 착수했다. 그녀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내무반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동기생활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고 구타와 가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교육과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병사들의 고충을 언제든지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관을 부대에 상주시키고 사령관 직통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었다. 훈련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처럼 목적 없는 얼차려나 비인간적인 훈련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실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윤 사령관은 직접 훈련복을 입고 병사들과 함께 뒹굴며 훈련을 지휘했다. 그녀는 탁월한 전술 지식과 압도적인 전투 능력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특히 그녀가 직접 고안한 남녀 통합 전투조 훈련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훈련에서 남군과 여군은 서로의 신체적, 능력적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했다. 여군은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료라는 인식이 부대 전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송태희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던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대는 피해 장병들에게 장기적인 심리 치료와 의료 지원을 제공했으며 그들이 원할 경우 다른 부대로 전출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여군 하사는 윤 사령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부사관 학교 고급반 과정에 입교하여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훗날 윤 사령관의 뒤를 잇는 훌륭한 여군 지휘관으로 성장하게 된다. 부대의 변화는 비단 내부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흥룡부대의 혁신적인 변화 사례는 국방일보와 각종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다른 부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많은 부대에서 흥룡부대의 사례를 좇아 병영 문화 개선과 훈련 시스템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 윤하진 사령관은 이제 단순히 한 부대의 지휘관을 넘어 군 전체의 개혁을 선도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흥룡부대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가장 싸움 잘하고 가장 기강이 바로 선정의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윤하진 사령관의 해병이다라는 자부심 넘치는 구호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은 썩은 뿌리가 뽑혀 나간 자리에 건강하고 희망찬 새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제14장 미래 그리고 해병대의 새로운 신화. 윤하진 사령관이 이끈 변화는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리더십은 해병대, 나아가 대한민국 군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장기적인 문화 혁신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다라는 철학 아래 모든 정책과 제도를 인간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전까지 군에서 여군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다. 전투 병과보다는 행정이나 보급 같은 비전투 병과에 대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요 지휘관 보직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윤 사령관의 등장은 이러한 유리 천장을 깨부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성과는 여군은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낡은 편견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명백히 증명했다. 그녀의 성공에 고무된 수많은 여성 인재들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군내 여군들의 위상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윤 사령관은 여군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여군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품과 장비도 개선했다. 또한 군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여군들이 안심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군들은 더 이상 소수의 특별한 존재가 아닌 군의 핵심적인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남군과 동등하게 경쟁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다. 여군 저격수, 여군 폭파 전문가, 여군 특수수색 팀장 등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역할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여군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군의 전투력 강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서 군 조직 전체의 유연성과 창의성이 높아졌다. 남군과 여군이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전투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송기준 대위 사건은 군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지만 역설적으로는 군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윤하진 사령관이라는 탁월한 리더의 존재는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녀가 뿌린 변화의 씨앗은
해병대를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군은 더 이상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었다. 제15장 위필로그 원팀의 승리. 시간이 흘러 서해의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어느 가을날, 백령도 해안의 훈련장에서는 강도 높은 한미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이 한창이었다. 굉음과 함께 해안에 접근한 상륙 돌격 장갑차에서 완전 무장한 해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전방을 향해 돌진하며 가상의 적진을 향해 맹렬한 화력을 퍼부었다. 지휘 통제소가 설치된 고지 정상. 윤하진 사령관은 쌍안경으로 훈련 상황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미 해병대 태평양 사령관이 함께 서서 감탄 어린 표정으로 훈련을 참관하고 있었다. 훈련의 백미는 적의 해안포 진지를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맡은 특수수색대의 침투 작전이었다. 헬기에서 신속하게 로프를 타고 내려온 대원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험준한 지형을 뚫고 은밀하게 목표 지점으로 접근했다. 팀을 이끄는 것은 중사 계급장을 단 젊은 여군 팀장이었다. 그녀는 정확한 상황 판단과 침착한 지휘로 팀원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폭파하는 데 성공했다. 작전 성공을 알리는 녹색 신호탄이 밤하늘을 수놓자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입에서 한호성이 터져나왔다. 미 해병대 사령관은 윤 사령관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장군, 당신의 해병들은 세계 최강입니다. 특히 남군과 여군이 저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군요. 진정한 원팀입니다. 윤하진 사령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우리는 성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해병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싸울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훈련을 마치고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뻐하는 대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 중에는 남군도 있었고 여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혹독한 훈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여와 승리의 기쁨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윤 사령관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다. 송기준 대위의 추악한 얼굴이 떠올랐고 억울하게 죽어간 김현수 상병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해병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제 이곳에는 그 어떤 부조리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조국을 지키는 강인한 군인들의 뜨거운 심장만이 고동치고 있었다. 해변의 모래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을 실어 나르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기운을 담아 대한민국 해병대의 밝은